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최신 진료 지침에 기반한 당뇨병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뇨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유, 목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당뇨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유,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뇨의 합병증과 당뇨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당뇨 합병증을 크게 둘로 나누면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뇨의 급성 합병증으로는 고혈당성 혼수, 케톤산혈증, 저혈당이 있고, 만성 합병증은 크게 둘로 나누면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으로는 망막변증, 신장질환, 신경병증이 있고, 대혈관 합병증으로는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말초동맥질환이 있습니다. 즉, 당뇨는 우리 몸 전신에 있는 혈관과 신경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전신질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2017년도 진료지침까지 보면 당뇨병의 경구약제 단독요법 시 첫 치료제로 메포민을 사용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7 또는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당뇨병의 경구약제 중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대규모 ICT 근거가 있는 약이 그나마 메포민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5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5년도에 발표된 엠파렉 아웃컴 연구는 당뇨 환자이면서 당뇨 합병증이 대부분 동반된 고위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SGLT2 인히비터인 엠파글리플로진과 플라시보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SGLT2 인히비터가 당뇨 환자들에게 심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즉, SGLT2 인히비터가 해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SGLT2 인히비터인 엠파글리플로진이 당뇨 환자의 모탈리티를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심부전 발생 위험, 그리고 네프로패시 발생 위험까지 감소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후에 발표된 다른 연구들에서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들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리라그루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가 있고, 둘라크루타이드도 심혈관 질환 합병증 예방 효과를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발표된 당뇨병 학회 진료 지침은 기존의 진료 지침과 큰 변화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기존 진료 지침에서는 경구혈당 강화제 중에 그나마 심혈관 질환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있는 메포민 퍼스트라는 내용이 맨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2015년 이후로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약이 SGLT2 인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이미 명확해짐에 따라서 당뇨 지침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4년 미국 당뇨병학회 당뇨병 진료 지침을 보면 맨 처음 강조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서 헬시한 라이프스타일 비해별을 강조하고, 당뇨 환자의 교육도 강조하고,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를 하면서 당뇨 환자의 치료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치료 목표는 당뇨 환자에서 생길 수 있는 카디오레날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에서 생길 수 있는 카디오레날 리스크 감소 효과가 증명된 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SGLT2 인히비터입니다. 따라서 카디오레날 리스크가 높은 군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하라 라는 내용이 시작부터 명시가 되었는데요. 당뇨 합병증 발생을 했거나 당뇨 합병증 발생 고위험군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ASCVD가 이미 발생한 군, 두 번째는 ASCVD 발생 고위험군, 세 번째는 심부전 발생을 한 군,
네 번째는 CKD 질환이 동반된 군, 이렇게 네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ASCVD로는 MI, 스트로크, 리바이스쿨라이제이션 프로시저를 한 군 또는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TI가 있는 군들 등 포괄적으로 제시하였고 ASCVD 발생 고위험군으로는 55세 이상이면서 비만, 고혈압, 흡연, 디슬피데미아, 알부민요 같은 위험 요인을 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군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ASCVD가 이미 발생한 당뇨 환자이거나 ASCVD 발생 고위험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ASCVD 발생 예방 효과가 증명이 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SGLT2 인히비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에서 흔히 발생하는 심장 합병증 중의 하나인 심부전이 이미 동반된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SGLT2 인히비터를 처음부터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CKD 환자는 정의상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60 미만이거나 알부민유리아가 동반된 군으로 정의하였고 CKD가 동반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네프로패시 진행 예방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SGLT2 인히비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SGLT2 인히비터를 우선 사용하기 힘들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사용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당뇨 환자의 2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혈당 조절과 함께 체중 조절입니다. 이전 진료 지침에서 강조되었던 혈당 조절은 하나의 부분으로 중요도가 감소하였고 혈당 조절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체중 조절 목표가 중요한 목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둘라그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 인슐린 등 혈당 조절 효과가 좋은 약을 고려할 수도 있고 경구 혈당 강화제 컨비네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메포민, SGLT2 인히비터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혈당 조절 목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는 체중 조절 목표를 보면 우선 체중 조절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과 함께 인텐시브한 체중 조절 프로그램도 권고하고 있고 약물 치료, 즉 비만 약물 사용과 함께 메타볼릭 서저리, 비만 수술 치료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체중 조절 효과가 있는 당뇨 치료제인 SGLT2 인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중에 우선 체중 조절 효과가 제일 강력한 약으로 세마그루타이드와 티르제파타이드를 명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둘라그루타이드와 리라그루타이드를 명시하였습니다. 경구 혈당 강화제로는 SGLT2 인히비터가 체중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약으로 권고하였고 뉴트럴한 약으로 DPP-4 인히비터와 메포민을 권고하였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서 현재 비만 약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만 약으로 널리 사용되어 있던 삭센다, 리라그루타이드의 경우를 보면 체중 감소 효과가 생각보다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리라그루타이드의 경우 5%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약 3분의 2 정도였지만은 실제로 20% 이상의 아주 좋은 체중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10명 중 1명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마글루타이드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10명 중 4명까지 보고가 되었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티르제파타이드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티르제파타이드 고용량을 사용하면 3명 중 2명까지도 20%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즉,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안에서도 약제별로 체중 감소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고 최근에는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타이드가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레타트로타이드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레타트로타이드는 임상시험 결과 48주 후 평균 체중 감소 효과가 25% 가까이까지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좋은 체중 감량 효과가 보고된 티러제파타이드 72주 평균 20% 감소 효과보다 더 큰 효과가 보고되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체중 감량 효과가 좋은 약들이 나올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약제를 사용할 때는 당뇨 합병증 예방 효과를 생각을 해야 되고 체중 감소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 당뇨병 학회와 유럽 당뇨병 학회의 2022년 컨센서스 리포트에는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부전, 만성 콩팥병, CBD 환자 또는 CBD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이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고 이 약의 사용은 메포민 사용과 무관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합병증 예방 효과를 비교해보면 복합 메이저 어드밴스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 심혈관 사망, 모든 사망, MI 예방 효과는 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비교적 유사한 정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장 결과 예방 효과는 SGLT2 이니비터가 더 좋게 나타났고 특히 신부전 입원 예방 효과는 SGLT2 이니비터가 압도적으로 좋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뇌졸중 예방 효과는 SGLT2 이니비터가 별로 보여주지 못하였는데 반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뇌졸중 예방 효과를 보여줬다는 면이 있습니다. 2023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당뇨병 진료 지침도 미국 당뇨병학회와 비교적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당뇨병의 자가관리 교육과 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하되 심각한 고혈당이 있거나 산피 심톰이 나타나면 인슐린 치료를 하고 경구혈당 강화제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당뇨 합병증 예방 효과를 기대할 만한 이미 당뇨 합병증이 발생한 군이거나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 당뇨병 학회 진료 지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이 이미 동반된 당뇨 환자의 경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SGLT2 이니비터를 우선 사용하고 신부전이 동반된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고 만성 콩팥병이 동반된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SGLT2 이니비터를 우선 사용하되 SGLT2 이니비터를 우선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사용한다 라고 동일한 체계로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거나 고위험군 또는 신부전, 만성 콩팥병이 동반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에 당화 혈색소 조절을 위한 약제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약제들 장단점을 가지고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테이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의 지침은 크게 혈당 강화제를 선택하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심혈관 질환 또는 신장 위험 예방, 그리고 SCBD, 신부전, 만성 콩팥병 예방, 합병증 중심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미국,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임상내분비학회 지침이 다 동일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당뇨병학회는 특히 체중 조절에 대한 강조점이 더 들어있고 대한당뇨병학회와 미국 임상내분비학회는 혈당 조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신장 위험 예방, SCBD, 신부전 CKD 예방, 합병증 중심 알고리즘 예방 목표에서 동일하게 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권고하고 있다는 것은 세 진료 지침이 동일합니다. 다만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에서는 스트로크와 TIA가 동반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TZD, 피오글리타존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세 진료 지침 모두 체중 조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SGLT2 이니비터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궁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에서 피오글리타존을 스트로크와 TIA
MI가 동반된 당뇨 환자에게 권고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오그리타존을 사용한 RCT 중에 프로액티브 트라이얼이 있는데요. 프로액티브 트라이얼은 대혈관 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 피오그리타존을 사용했을 때 플라시보군보다 스트로크와 MI가 예방됐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하트 페일리어 발생이 피오그리타존군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즉 당뇨는 아니지만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허혈성 뇌졸중과 TIA 환자를 대상으로 피오그리타존을 사용한 연구가 있는데요. 아이리스 트라이얼입니다. 아이리스 트라이얼 결과 피오그리타존 복용군이 스트로크와 MI 예방 효과가 있었지만은 다만 골절은 증가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오그리타존을 사용할 때는 스트로크와 TIA가 있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사용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골절과 심부전 발생 위험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 기능에 따른 약물 조절은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 중에 CKD3 정도가 동반된 당뇨 환자는 외래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를 선택할 때 비교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은 리나글리틴, 제미글리틴, 테넬리글리틴 같은 DPP4 인히비터, 그리고 SGLT2 인히비터가 20이나 25 이상 또는 45 이상의 경우에는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도 고려할 수 있고, 피오그리타존의 경우에는 CKD 환자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2023년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의 주요 수정 내용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서는 당뇨병 선별검사의 나이 기준을 35세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도 위험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성인에서 혈당 조절 목표를 일반적으로 6.5 미만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당화 혈색소 조절 목표를 7 미만으로 공고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진료지침과 다른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의 모니터링 평가에서 일형 당뇨병 성인과 다회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고 있는 2형 당뇨병 성인의 경우에는 실시간 연속 혈당 측정 장치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학영양요법에서 당뇨 발생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이 높은 가당 음료 섭취, 즉 음료수 섭취를 줄이도록 권고한 것이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운동요법에서는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고강도 인터벌 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표적장기 손상 또는 위험 요인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130에 80 미만으로 좀 더 철저한 혈압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고,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당뇨의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55 미만 또는 기저치보다 50% 이상 감소시키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고혈압 관리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표적장기 손상, 위험 요인이 있으면 혈압 조절을 130에 80 미만으로 더 철저하게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지질 관리 면에서도 스타틴을 사용하고 LDL 콜레스테롤을 7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심혈관 질환이 동반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55 미만까지 조절을 해야 되고, 스타틴 단독으로 70 미만 또는 55 미만까지 조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에제티미브를 같이 드시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절당 관리에서는 중증 저혈당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CGM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당뇨병 신장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하되 사고치 결과율이 감소하더라도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경우에는 BMI가 30을 넘는 경우 비만 수술도 고려하도록 하였고, 당뇨 환자에서 중요한 백신 접종으로 폐렴 백신, 코비드-19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을 권고하였고,
그리고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도 공고하였습니다. 노인의 경우 노인 환자의 인지기능, 일상생활 정도, 잔존, 여명, 동반질환 등을 고려해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요. 노쇠 전 단계나 노쇠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혈당 조절 목표를 좀 더 여유롭게 느슨하게 하는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쇠 전 단계의 경우에는 지팡이 같은 보조기구 없이 걷지 못하는 환자, 즉 지팡이를 짚고 오거나 보조기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노쇠 전 단계로 봐야 되겠고요. 보호자의 동반 또는 휠체어에 앉아야만 되는 분, 특히 휠체어에 앉아야 되는 분은 노쇠한 군으로 보고 너무 철저한 혈당 조절이 이런 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개념이 필요하겠습니다. 2024년 아메리칸 다이베틱 어소시에이션 당뇨병 진료 지침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당뇨의 진단과 분류에서 A1C가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 발생의 예방 또는 당뇨 합병증의 발생 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내용으로 공고한 것 중에 당뇨의 대여간 합병증 예방에 피오그레타전 같은 TZD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당뇨 합병증 예방에서 중요한 스타틴은 그 단점으로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예방 약물 치료로는 메포민을 유일하게 공고하였습니다. 목표 혈당 조절에서 혈당 평가 지표로 A1C 1이어서 CGM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CGM을 할 때 타임인 레인지를 활용토록 공고하였습니다. 목표 혈당은 A1C 7 미만 조절을 기준으로 하되 저혈당 위험이나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들을 고려해서 개인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은 저혈당 위험, 당뇨병 이완기간, 기대수명, 동반질환, 혈관합병증의 정도인데요. 예를 들면 저혈당 발생 위험이 높거나 당뇨병을 앓은 지 10에서 15년 이상 되었거나 기대 여명이 짧거나 동반질환이 아주 많거나 혈관합병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너무 철저한 혈당 조절이 해로울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진료 지침에서 중요하게 공고되고 있는 내용이 연속혈당 측정기기입니다. 연속혈당 측정기기는 크게 리얼타임과 인터미디언트 스캔드 기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종으로 리얼타임 CGM은 덱스콤 G6가 있겠고, 인터미디언트리 스캔드는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있겠습니다. 고령자에서 연속혈당 측정을 고려할 수 있겠고, 특히 다회 인슐린 주사 요법을 하거나 저혈당 위험이 높은 노인에서도 연속혈당 측정기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공고하였습니다. CGM을 사용할 때 중요한 목표치가 타이밍 레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타겟 레인지는 70에서 180 사이입니다. 이렇게 70에서 180 사이로 유지되는 비율이 일반적인 타입 2 DM 환자의 경우에는 70% 이상 유지가 되고, 허약하거나 저혈당 위험이 높은 노인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레인지가 50% 이상 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다만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즉 타임 비로 레인지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같이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속혈당 측정기기는 덱스콤 G6와 프리스타일 리브레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도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만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아메리칸 다이베틱 어소시에이션 진료 지침 주요 내용으로 약물 치료를 보면 환자와 약제 특성을 조합해서 약물을 선택하되 심장, 신장질환 위험 감소와 혈당, 체중 조절 치료 목표를 제시하였고,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였고, ASCVD, 심부전, CKD 혜택이 입증된 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약제의 선택에서 결론적으로는 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를 잘 쓰자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기억할 만한 내용인데요. SGLT2 이니비터의 작용 기전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SGLT2 이니비터는 글로메룰에서
배출된 내용에서 나트레시스, 즉 소듐의 배설을 증가시키고 글라이코슈리아, 즉 혈당의 배설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변 내 소듐의 배설을 증가시키고 소변 내 글루코즈, 당의 배설을 증가시키게 되면 나타나는 효과가 우선 소변을 통해 소듐의 배설을 증가시키면 혈압 강화 효과가 기대되고 그와 함께 투베로그로미라 피드백에 의해서 사고체 내 고혈압이 감소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게 되면 혈당 조절과 함께 체중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효과들이 종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우선적으로 사고체 내 고혈압이 호전됨에 따라 레날 프로텍션 효과가 나타나고 혈압 조절과 사고체 내 고혈압 조절, 그리고 혈당 조절, 체중 조절 등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카디오바스큘러 프로텍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스타고니스트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RCT들을 종합해본 메타아날리시스 결과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예방 효과는 경고제인 SGLT2 이니비터와 주사제인 GLP-1 리스타고니스트가 비교적 비슷한 정도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MI 예방 효과도 비슷한데요. 스트로크 예방 효과의 경우에는 SGLT2 이니비터는 미미한데 반해 GLP-1 리스타고니스트는 스트로크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카디오바스큘러 데스, 즉 심혈관 사망 예방 효과는 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스타고니스트가 유사하였고 토탈 데스 예방 효과도 유사하였습니다. 심부전 입원 예방 효과는 SGLT2 이니비터가 압도적으로 좋았고 레날 아웃컴 예방 효과도 SGLT2 이니비터가 좋았습니다. 이를 수치적으로 보면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카디오바스큘러 데스, MI는 두 개가 비슷하였지만은 스트로크 예방 효과는 GLP-1 리스타고니스트가 더 좋았고 토탈 모탈리티 예방 효과는 유사하지만은 심부전 예방 효과는 SGLT2 이니비터가 훨씬 좋고 키드니 아웃컴 예방 효과도 GLP-1 리스타고니스트가 키드니 아웃컴 예방 효과가 있긴 하지만은 SGLT2 이니비터가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합병증 예방 효과와 함께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보여준 SGLT2 이니비터에 대해서 21세기의 스타틴으로 불릴만 하다라고 유진 브라운 발트의 심장학의 대가분이 SGLT2 이니비터를 평가하였습니다. 사실 스타틴이라는 약물은 처음에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지만은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스타틴을 사용했을 때 심혈관 질환 발생과 사망 예방 효과가 증명됨에 따라서 이제 스타틴은 더 이상 디슬리피데미아 치료제가 아니라 ASCVD 예방약 또는 ASCVD 치료제로서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길을 SGLT2 이니비터도 가고 있습니다. SGLT2 이니비터는 처음에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고혈당 강화제로 개발이 되었지만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했을 때 ASCVD 예방 효과가 증명되었고 이후에는 당뇨와 무관하게 심부전 예방 효과, 만성 콩팥병 진행 예방 효과가 증명됨에 따라서 이제는 SGLT2 이니비터는 더 이상 당뇨약제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심부전 치료제, 만성 콩팥병 치료제로서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고 이제는 심부전 치료제로서는 급여까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SGLT2 이니비터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지만은 이제 다양한 심부전 치료제로서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고 만성 콩팥병 치료제로도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메포민은 중요한 혈당 강화제입니다. 사고체 여과율이 30 이상의 경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위장관 부작용과 식욕 감소 등을 부작용을 고려해야 되겠고 장기간 사용할 때 비타민 B12 결핍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DPP4 이니비터는 부작용이 적고 저혈당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뇨합병증인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한계점에 있습니다.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는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만은 경고세마글루타이드를 제외하고는 다 주사제인 단점과 메스꺼운 구토설사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SGLT2 인히비터는 SCVD와 신부전, CKD 예방 효과를 증명한 약이 되었고, 이제는 신부전약, 만성공파병 치료제로서도 확립이 되었습니다. 다만 탈수나 요로감염, 요실금 악화 같은 부작용은 고령 환자에서 더 불편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GLT2 인히비터의 부작용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생식기 감염인데 제일 대표적으로는 칸디다 바자이나이티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SGLT2 인히비터의 중단이 필요하진 않고 항진균제를 도포하거나 질정 같은 걸 사용하면 대부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다. 요로 감염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우려가 있었지만은 RCT와 대규모 관찰 연구 결과 생각외로 별로 심하지 않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탈수의 경우에는 특히 노인에서 아니면 이뇨제를 사용하고 있는 군에서 SGLT 인히비터를 사용할 때 수분 섭취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뇨제를 사용할 때 탈수의 위험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장장애의 경우에도 SGLT 인히비터를 사용하기 전에 에스티메이티드 GFR을 반드시 평가하고 다른 이뇨제를 사용할 때 탈수의 위험,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의 위험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신장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여준다는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했을 때 근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SGLT2 인히비터를 복용한 노인 당뇨 환자에서 아주 심한 체중 감소 등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당뇨병 관련 근감소증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하면 글루카곤 분비가 증가하고 근육 단백질 분해가 촉진돼서 근감소증이 생길 수 있다는 기전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SGLT2 억제제가 근감소증을 생기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메타아날리시스가 있습니다. SGLT 인히비터는 약 2.5kg 정도의 체중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체중이 감소할 때 체수분량은 약 1kg 정도 빠지지만은 골격근량과 제지방량도 500g에서 1kg 정도 빠진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서 SGLT2 인히비터를 써서 체중이 감소할 때 근육 관련된 양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GLT 인히비터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특히 신부전과 만성공포병 예방에 매우 중요한 약이지만은 항상 부작용을 고려해야 되겠고 이를 사전에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GLT 인히비터를 처방할 때 필요한 환자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약의 효과를 설명할 때 이 약은 혈액 내 포도당과 염분을 소변으로 배출해서 당뇨를 조절하고 혈압과 체중을 조절한다 라고 설명하면 간단하겠습니다. 따라서 당뇨 조절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신부전, 만성콩팥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라고 장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니까 질염이나 방광염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질염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따라서 사타구니 가려움이나 통증이 생기면 말씀해 주시라고 교육할 필요가 있겠고 물을 많이 드세요라고 교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어도 1리터에서 1.5리터 이상 마시는 게 필요하겠고 SGLT2 인히비터를 복용하게 되면 조금 목마르고 허기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목마르고 허기지더라도 음식이나 음료수를 더 많이 드신다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라라고 교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GLT2 인히비터 중에 제일 대표적인 다파글리폴로진과 엠파글리폴로진 중에 어느 약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적어도 신부전 발생과 심혈관 사망, 특히 신부전 발생 위험 예방 효과는 다파글리플로진이 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대규모 코호트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 데이터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을 했을 때 엠파글리플로진군에 비해서 다파글리플로진 복용군이 신부전 발생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 그리고 심혈관 사망 위험이 더 적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가설로는 다파글리플로진이 SGLT1에 대해 6배 더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엠파글리플로진은 혈장 알도스테론과 노르아드레날린 수치를 증가시킨다 라는 가설들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가설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증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57세 남성 환자이고 체질량 지수 30인 비만하신 분이시고 건설 일을 하시면서 야식과 술이 잦으신 분이십니다. 일하시면서 콜라 등 음료수를 자주 마시고 그래서 비만해지시면서 건강검진 결과 당뇨 진단에 대해서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서 허리둘레도 97cm 정도 되었고 코골이와 무호흡도 있으셨고 고혈압도 있었습니다. 복부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있었고 소변 검사에서 알부민뇨가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8.7이었고 에스티메이티드 GFR은 73이었고 토탈 콜레스테롤 235, HDL 콜레스테롤 35, TG 270, LDL 콜레스테롤 145였습니다. 이번은 당연히 생활습관 교육이 우선적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금연이나 금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연의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가 동반이 되어야겠고 본인 의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식을 금지하고 밤 7시 이전에 먹기, 음료수 금지, 물 많이 마시기 등의 식생활 조절이 필요하겠고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 같은 운동도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RCT 결과 비만 당뇨 환자는 살 빼고 운동하면 당뇨 레미션, 즉 약 없이 당뇨 조절하기가 가능하다라는 근거들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RCT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40대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이데모원 연구를 보면 40대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 체중을 10에서 15% 이상 빼면은 60%가 당뇨약 중단이 가능했고 절반 가까이가 혈압약 중단이 가능했습니다. 50대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이렉트 연구 결과 철저한 생활습관 조절로 체중을 10에서 15% 이상 빼게 되면 50%, 즉 절반의 당뇨약 중단이 가능하였고 절반이 혈압약 중단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60대 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룩어헤드 연구에서는 철저한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서 체중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당화 혈색소와 당뇨약 사용은 조금 감소했지만은 10년 롱텀으로 팔로우했을 때 고령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건강 수준이 보통 이상이거나 인 사람에서는 이렇게 철저한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 체중을 감소시키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나타났지만은 처음 당화 혈색소가 6.5 미만이거나 특히 일반적인 건강 수준이 보통 미만인 노인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너무 심한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서 체중을 빼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 또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식이 체중 조절 운동도 환자의 나이와 건강 수준에 따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고 앞선 정례의 환자의 경우에는 50대 당뇨 고혈압 환자이면서도 아직 건강과 체력 수준이 괜찮기 때문에 환자가 동의를 한다면 철저한 생활습관 조절을 통한 당뇨 레미션까지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초치료로 복합요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포민과 함께 저혈당 위험이 낮은 약물인 DPP-4 이니비터, SGLT2 이니비터, 피오글리타존 등을 초기 병용을 했을 때 저혈당 증가 없이 더 나은 혈당 조절이 달성되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최근 당뇨병 고시를 보면 당뇨 환자에서 처음 A1C가 7.5 이상인 경우에는 메포민을 포함한 이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한 것이
고시에 나와 있고, 그와 함께 이재요법을 2에서 4개월 이상 투여해도 예원시가 7 이상인 경우에는 3제 병용요법이 가능한데, 3제 병용요법 중에 특히 메포민 SGLT2 이니비터, DPP4 이니비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메포민 SGLT2 이니비터, TZD도 가능하게 되어서 약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초기 A1C가 9 이상이거나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 당뇨병이 의심되거나 3P 심톰이 나타나는 아주 고혈당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인슐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 중에 메포민, 설포민 유리아 약제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 중 BMI가 25가 넘는 경우에는 GLP-1 리서트 아고니스트도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기저 인슐린을 사용해도 기저 인슐린에다가 메포민을 같이 병용해도 A1C를 조절을 못할 경우이면서 BMI가 25가 넘는 경우에는 줄토피나 솔리코아처럼 롱액팅 인슐린과 GLP-1 리서트 아고니스트 복합제도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례의 치료를 보겠습니다. 정례 1 환자는 57세 남성이면서 비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알부민뇨가 동반되었고 이상지질혈증도 동반이 되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이분의 경우에는 CKD가 동반된 비만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SGLT2 이니비터를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고, SGLT2 이니비터와 메포민 복합요법이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합요법을 사용할 때 약가도 같이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다파글리플로진의 카피약이 출시됨에 따라서 다파글리플로진 10mg와 메포민 500mg 복합제도 500원대 미만으로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엠파글리플로진의 경우에도 25mg을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12.5mg와 메포민 500mg짜리가 한 알에 440원짜리 약이 있는데요. 이거를 처음 진단된 당뇨 환자에서 하루 한 번 한 알 복용하는 것도 상당히 비용 효과적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디슬리피데미아가 있는 CKD 환자이기 때문에 아톨바스타틴 10mg 또는 20mg이 괜찮은 초이스가 될 텐데요. 그와 함께 고혈압도 있는 CKD,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와 CKD 환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ARB 제제, CCB 복합제를 처음부터 같이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RB, CCB, 스타틴 복합제의 경우에는 3제 복합제 또는 에제티미브까지 복합된 4제 복합제가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복합제 중 반알로 쪼갤 수 있는 약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한 알에 한 600~700원 정도로도 아주 경제적으로 4종 약제 또는 3종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엠파글리플로진 12.5mg, 메포민 500, 칸데사탄과 암로디핀, 아톨바스타틴 복합제를 반알로 먹게 됐을 때 칸데사탄 4mg, 암로디핀 2.5, 아톨바스타틴 10mg 복합제 반알을 먹게 되면 약가로는 결국 하루 1,100원으로도 이렇게 근거가 있는 좋은 약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팁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처음에 본인이 당뇨 레미션까지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생활습관 조절을 할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술을 거의 안 드시고 야식도 줄이고 음료수 대신에 물을 많이 마시고 약 복용도 잘 하셔서 체중도 5kg 이상 감소돼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알부민뇨도 호전되고 A1C도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지고 LDL 콜레스테롤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일이 계속 고되시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술과 음료수를 다시 드시면서 체중이 다시 늘었고 A1C도 다시 늘고 혈압도 다시 늘고 LDL 콜레스테롤도 조절이 안 되는 시점이 왔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당뇨 약제 2종 병용요법에서 3종 병용요법이 가능한데, 이때는 리나글립틴 같은 DPP4 이니비터 복합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나글립틴 같은 DPP4 이니비터와 메포민 복합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하루 한 번 먹는 약으로 사용하면 한 알에 400원 미만의 경제적인 약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ARB, CCB, 스타틴 복합제의 경우에도 고용량 복합제가 한 알에 2,000원 미만의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을 반알 잘라서 쓰게 된다면 상당히 비용 효과적인 약제의 조합이 가능해서 엠파글리플로진 12.5, 리나글루틴 2.5, 메포민 1000mg, 칸델사탄 8mg, 암로디핀 5mg, 아톨바스타틴 20mg가 결국 하루의 약가 보험 전 약가로도 2,000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번째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 67세 여성이시고 BMI는 22.5이고 6년 전부터 이상지질혈증으로 스타틴을 복용하셨던 분이고 4년 전부터 당뇨 전 단계로 들어섰고 올해 A1C가 7.6으로 당뇨가 진단돼서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심혈관 질환 과거력이 없고 알부민료와 CKD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과거력도 없고 알부민료 CKD도 없고 검진에서 여러 가지 고위험 요인으로 될 만한 것이 당뇨 외에는 마땅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드러운 혈당 조절을 위해서 DPP-4 인히비터 메포민 복합제를 하루 한 번 먹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고 스타틴을 사용하면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갔기 때문에 스타틴 중에서 디스글라이세데미아, 즉 혈당 증가 효과가 적은 상대적으로 제일 적은 스타틴인 피타바스타틴으로 바꾸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환자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당뇨 환자에서 심부전, 만성콩박병, CVD 환자 또는 당뇨와 함께 CVD 고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합병증 예방 효과가 증명된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 또는 SGLT2 이니비터는 메포민 사용과 무관하게 복용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CVD 환자의 경우는 강력하게 SGLT2 이니비터나 GLP-1 리세터 아고니스트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진단된 당뇨 환자에서 조기에 집중 치료를 하면 약 없이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 레미션도 가능한데 건강 수준이 좋은 그리고 여명이 많이 남은 예를 들면 40대나 50대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비만하신 당뇨 환자에서 살 빼고 운동하면 당뇨 레미션까지도 현실적인 목표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초치료로 병용요법, 특히 메포민에다가 SGLT2 이니비터나 DPP-4 이니비터나 TZD의 병용요법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계속 쌓이고 있고 우리나라 보험 기준으로도 메포민, SGLT2 이니비터, DPP-4 이니비터 3제 병용요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데요. 만약 40, 50대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환자 또는 CKD 환자이면서 고위험군일 때는 더 로워 더 베러의 목표를 가지고 SGLT2 이니비터, GLP-1 리스타고니스트 같은 약제들을 철저하게 사용해서 얼리 인텐시브 테라피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합병증 예방에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당뇨 환자의 나이가 많으시고 여러 동반 합병증이 많고 노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과하지 않은 것이 좋은 레스 타이트 테라피가 좋겠고 레스 이즈 모어가 무난한 접근법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최근에는 처음부터 약물 병용요법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어서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에서도 SGLT2 이니비터, DPP-4 이니비터와 TZT 같은 약에다가 메포민을 복합하는 조기 당뇨 병용요법을 권고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